나는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순간조차 해설자인 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첫 장면부터 등골이 서늘해졌고 그 차가운 감각이 아직도 손끝을 얼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끝없는 사막, 가장자리에 먼지투성이 시장, 따가운 햇빛 아래 밧줄이 목을 죄고 모래 냄새에 젖은 피비린내가 공기를 뒤덮는 곳. 군중의 눈빛이 번쩍이는 사이 한 소녀가 무릎이 꺾인 채 끌려가고 사제의 지팡이가 돌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질서를 위해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일탈이라고 생각한다면 준비하세요. 진실은 더 잔혹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기록에서 지워진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전 1450년 투트모세 3세의 정복이 한창이던 여름의 정오승리의 숫자들이 신전 벽에 새겨지는 동안 이름을 빼앗긴 여성들은 일렬로 세워졌고 이빠른 나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으며 팔의 근육은 노동의 수명을 계산하는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 조롱을 배웠고 남자들은 그녀들의 어깨를 눌러 가격을 흥정했으며 여자들은 자신보다 낫다고 믿고 싶어 하는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시대와 다를까요? 이집트는 육체만을 사슬로 묶지 않았습니다. 관료의 언어와 종교의 의식은 사람을 물품으로 설계했고 이름은 기술 명세서로, 생은 재고 목록으로, 죽음은 교체 요청서로 대체되었습니다. 도착지, 주택, 사원, 궁정이라는 붉은 잉크의 글씨는 개인의 얼굴을 지워버렸고 분류라는 말은 헤어짐을 정당화했으며 숫자는 비명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들리나요? 문서 뒤편에서 긁히는 손톱 소리가 포획은 전리품 행렬로 의례화되었습니다. 목을 잇는 밧줄은 한 사람이 비틀거리면 모두가 질식하도록 설계되었고 임신한 몸도 젖이 도는 가슴도 행렬의 속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뒤처지면 채찍, 쓰러지면 방치 운송 중 사망은 허용 가능한 손실로 기입되었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퍼레이드는 지배의 연극이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 길가에 서 있다면 돌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감겠습니까? 시장과 신전의 문턱에서 그녀들은 전시되었습니다. 사제는 마하트 조화를 위한 봉사라며 축복을 암송했고 상인들은 배를 두드리며 웃었으며 구경꾼은 손끝으로 살을 눌러보고 흉터를 헤아렸습니다. 가격표는 나이, 출신, 기술, 임신 여부를 기준으로 매겨졌고 춤과 언어와 직조는 착취될수록 값이 올랐습니다. 그녀들에게 허용된 감정은 단 하나, 침묵. 나는 소름이 돋습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굴레이니까요. 새 주인의 집으로 옮겨진 뒤 일상은 시작과 동시에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맷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12에서 16시간 돌판보다 무거운 곡식 덩어리가 손바닥을 깎아냈고 모래가 섞인 가루는 이빨의 에나멜을 갈아 없앴으며 척추의 연골은 마찰 끝에 서로붙어 버렸습니다. 생체고고학은 이를 확인합니다. 기록이 사라진 자들의 뼈가 일지처럼 남긴 주름살들. 당신은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뼈가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었다고. 물을 운반하는 일은 또 다른 형벌이었습니다. 암포라 하나 25에서 30kg, 목은 앞으로 꺾인 채 굳어갔고 두통과 저림과 무감각이 밤마다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창고의 벽에는 벌점의 목록이 걸렸고 감독의 손에는 가죽 채찍이 장식처럼 매달려 있었으며 느림, 수군거림, 불복종은 각각의 매듭과 자국으로 아카이브화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왜 폭력은 늘 미학의 언어를 빌려 정당화되는가? 가정과 세탁과 마구간 사이, 나트론의 화상과 화덕의 불길, 동물의 배설물과 습진이 그녀들의 피부를 잠식했고 린넨을 찬양하는 노래는
그 천을 짠 손들의 상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절마다 재배치되는 노동은 1년 내내 착취가 끊기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추수 뒤에는 채석장과 광산으로 끌려가 먼지가 폐를 메웠습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들이마신다면 모래 알갱이 하나가 목에 걸린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육체의 고통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성 경제라는 은어 아래 왕실 서시는 공주를 금속과 나란히 열거했고 궁정의 하렘은 출신과 역할로 분류된 산업이었으며 순종을 위한 위계는 오래된 상형 문자처럼 견고했습니다. 밭을 갈라는 비유로 포장된 성적 강요는 풍요의 은유 속에 숨었고 신전의 축제는 음악과 향 그리고 경건의 얼굴을 쓴 채 여성들의 몸을 의뢰의 재화로 바꾸었습니다. 정말로 묻겠습니다. 신의 이름이 새겨진 폭력이 폭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표식은 공개적으로 새겨졌습니다. 뺨과 이마와 손등의 소유자의 이름과 상징이 칼끝으로 파였고 사제의 주문은 고통을 신성으로 덧칠했으며 군중은 그 장면을 다른 노예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으로 소비했습니다. 문신은 출신과 용도를 말하는 암호였고 강제 삭발은 굴욕의 관으로 머리에 씌워졌으며 가발은 특권이 되어 멀리서도 신분이 익히도록 색과 옷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선 그녀가 보이는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타인이 새긴 낙인의 지형도뿐이라는 사실을. 가죽끈과 갈대 매듭, 팥줄 같은 채찍 자국은 위반의 기록이자 훈육의 문법이었다. 늦게 일어나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숨을 고른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았다. 사제들은 그 채찍을 정화의 도구라 불렀고 감독관들은 그것을 생산의 효율이라 불렀다. 10번의 채찍은 경고, 50번은 징계, 100번은 사형 선고 문서에 기록된 숫자는 피부 위의 상처로 번역되었다. 당신은 들리나요? 매질 사이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소리들이. 귀를 뚫어 쇠고리를 달고 쇠사슬이 늘어지며 살을 짓눌렀다. 일부는 그 무게 때문에 귓불이 찢어졌고 조직이 부패하며 감염이 번졌다. 침대 다리에 묶인 팔, 움직임이 사라진 몸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조차 특권이 되었다. 이가 잘리거나 갈라지는 일도 흔했다. 마취 따위는 없었다. 이빨은 잘려나가고 자국은 장식이라 불렸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고통을 미학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에. 색소로 채워진 흉터와 강제 문신은 미소의 형태를 강요했다. 웃음은 복종의 표시였고 몸의 상처는 예술로 포장되었다. 주인은 자신을 예술가라 불렀. 그러나 그의 캔버스는 살아있는 살점이었다. 고통의 순간마다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속삭였고 사제는 주문을 이어갔다.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 잔향이 코끝에 맴돈다. 향유 냄새 뒤에 숨은 피 냄새가. 몸은 이제 데이터였다. 출신지와 역할이 문신의 패턴으로 익혔고 옷의 색은 신분을 나타냈으며 발에는 도망을 막는 결박이 채워졌다. 스캔 가능한 표식, 지울 수 없는 기록, 갱신 가능한 소유권. 그녀의 몸은 살아있는 문서였다. 나는 생각한다. 도대체 인간을 숫자로 만드는 순간 문명은 얼마나 멀리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러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는 지켜보아야 했고 폭력은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다. 시장, 신전, 궁전을 잇는 거리에서 승리의 행렬이 열리고 여인들은 장식된 술의 뒤를 맨발로 걸었다. 군중은 환호했고 신들은 승인했다. 나는 느꼈다. 진짜 공포는 피가 아니라 웃음소리 속의 냉기였다. 밤이 되면 축제가 열렸다. 술에 취한 사제들이 하토르의 이름으로 만지고 때리고 노래했다. 여인들은 웃는 척, 즐기는 척, 감사하는 척을 해야 했다. 그 웃음이 생존의 유일한 도구였다. 지배자들의 오락은 타인의 수치였고 경쟁은 빵 한 덩이를 위한 것이었다. 가장 느린 자는 채찍을, 가장 잘 버틴 자는 하루의 연명을 얻었다. 나는 자문한다. 이런 사회를 과연 신이 축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속의 의식은 또 다른 극장이었다. 누군가는 의식 속에서 살아남고 누군가는 신의 겁으로 익사했다. 살아남은 자는 오히려 더 깊은 낙인을 받았다. 신이 거부한 자, 불에 태워진 이들은 정화라 불렸다. 살아있는 죽음, 반복되는 처형, 기억으로 남은 공포, 그것이 제국의 통제였다. 당신이라면 물이 당신을 원하지 않을 때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시민들은 배웠다. 남자들은 지배를, 여자들은 복종을, 아이들은 위계를, 공개 처벌은 교육이었다. 출산마저 구경거리로 바뀌었다. 안뜰에서 여인이 비명을 참으며 아이를 낳는 동안 관중은 성별과 생존 여부에 돈을 걸었다. 울음은 신의 분노를 뜻했기에 울 수도 없었다. 그리고 아이는 곧바로 빼앗겼다. 나는 손끝이 떨린다. 이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된 잔혹함인가. 성스러운 창녀라 불린 여성들은 신전의 문턱에서 동물과 인간, 순례자와 귀족을 맞았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열정의 연극을 강요받았고 경건이라는 가면 아래 유린당했다. 사용된 뒤에는 정화, 의식이, 그리고 다시 반복.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숨이 막혔다. 신앙이 어떻게 폭력의 언어로 바뀌는지 그녀들은 자기 포획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재현해야 했다. 서로 싸우고 병든 몸을 드러내고 임신 사실을 큰 소리로 낭독해야 했다. 모든 것은 관중을 위한 그리고 통제를 위한 공연이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조차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문서는 사망이라 쓰지 않았다. 그저 대체 요청이라 적었다. 나는 생각했다. 가장 잔인한 언어는 언제나 가장 정중하다. 그녀의 이름은 문서에 존재하지 않았다. 죽음은 행정적 표현으로만 남았다. 직공, 일명 손실, 대체 인원 요청, 어느 파피루스도 그녀는 죽었다라고 쓰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받았다. 혹은 그리워질 것이다 라는 말도 없었다. 그저 짧은 주석, 효율 저하로 교체. 나는 생각했다. 역사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한 인간을 삭제할 때 그것은 말 대신 침묵을 택한다는 것을. 매장은 또 다른 모욕이었다. 작업장 근처의 공동 구덩이, 물품도 비문도 없는 장소, 썩은 냄새를 피하려 덮은 얇은 흙 아래 개와 독수리가 뼈를 파헤쳤다. 사제들은 의식이 없는 자는 사후 세계도 없다고 선언했다. 영혼의 길마저 빼앗긴 여자들, 그들은 죽어서도 봉사해야 했다. 무릎 꿇은 자세로 엎드린 채 묻힌 시신들, 그 자세는 영원히 풀리지 않았다. 아마르나와 노동자 공동묘지는 부서진 여성들의 뼈로 가득했다. 골절된 팔, 출산 중 파열된 골반, 영양 결핍의 흔적이 층층이 쌓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신학은 잔혹함을 체계로 바꾸었고 장례는 비용 문제로 계산되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구원조차도 계급을 따라 분배되던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 살아있는 여성들은 죽은 자들의 뼈 사이를 걸었다. 땅은 하얗게 드러난 뼈로 덮였고 냄새는 공기를 메웠다. 아이들은 그 길을 지나며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기 누워있는 이는 곧 내일의 나라는 것을.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예측이 되는 사회. 그것이 제국의 평화였다. 병과 출산은 사형 선고였다. 질병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불태워졌고 갓난아이는 모래 속에 던져졌다. 아무도 숫자를 세지 않았다. 손실률 추정 불가의 한 줄이 그들의 통계였다. 공장의 벽에는 여전히 돌가루가 남아 있었다. 모르타르 속에서 발견된 인골의 흔적, 우리가 감탄하는 신전의 벽돌 일부에는 실제로 그들의 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우리가 찬란한 문명이라 부르는 그 구조물 아래 깔려 있는 것이 사실 사람의 육체와 절망이라니.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이 신전 앞에서 미소를 짓는 동안 그들은 그 미소가 서 있는 발밑의 희생을 모른다. 나는 깨달았다. 기억하지 않는 찬사는 모욕에 가깝다는 것을. 절망의 끝에서 어떤 여인들은 굶음을 선택했다.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의식적으로 그것만이 남은 통제였다. 하지만 그것조차 금지되었다. 강제로 먹였고 생명을 다시 불어넣었다. 고통이 끝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살아있는 고통이 제도의 일부였던 시대, 그것은 악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노인 노예는 비용 초과 항목으로 처리되었다. 생산하지 않는 입, 유지비만 드는 몸, 해결책은 간단했다. 벽 속에 가두거나 사막에 버리거나 목을 잘랐다. 경제 불황이나 전염병 때는 집단 구덩이로 보냈다. 회계사는 계산했다. 먹이는 비용 대비 생산성, 균형이 깨지는 순간 삶은 끝났다. 학자들은 초기 왕조의 무덤에서 젊은 여성들의 고리를 발견했다. 독극물로, 교살로, 자상으로 죽은 시신들이 왕의 무덤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왕과 함께 간다. 그 문장은 신하의 명예가 아니라 희생의 명령이었다. 어떤 이는 자발적이라고 기록되었지만 고고학은 말한다. 그들의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이유는 뼈가 증언하기 때문이다. 골반의 흉터, 관절의 마모, DNA와 외상의 지도가 침묵으로부터 이야기를 부활시킨다. 생체 고고학자들은 그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되돌려주고 있다. 완전한 목소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꿈, 사랑, 희망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느낀다. 그들의 침묵이 지금도 사막의 바람에 섞여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박물관은 여전히 금을 전시한다. 빛나는 장식품과 섬세한 린넨 드레스, 향유병과 파피루스 두루마리.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는 설명문에는 노예 여성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한 줄조차 없다. 우리는 찬란함만을 기억하고 그 찬란함의 대가를 잊었다. 나는 그 전시실을 떠나며 생각했다. 인류의 미학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자란다는 것을. 교과서는 문명을 찬양한다. 피라미드를 기술의 승리, 신전을 예술의 정점이라 부른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는 항상 빈칸이 있다. 그곳에 써야 할 이름들, 갈린 손, 구분 등 익명의 뼈. 당신이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페이지 아래에서 누군가의 손이 피 묻은 손끝으로 종이를 떠받치고 있다면 나는 그 상상을 멈출 수 없었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서사를 바꾸려 한다. 파라오 중심의 역사 대신 노동자의 관점, 여성의 관점을 기록하려 한다. 하지만 여전히 소수다. 대부분의 박물관은 불편한 진실을 완곡한 용어로 포장한다. 첩은 궁중의 여인이 되고 고문은 훈육, 강간은 종교적 헌신. 나는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힌다. 언어가 진실을 어떻게 살해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편만을 가진다. 통계와 그림자뿐이다. 무엇을 아는가와 무엇을 모르는가 사이에 큰 틈이 있다. 그러나 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손목의 골절, 척추의 마모, 골반의 흉터 모두 같은 말을 반복한다. 우리는 견뎠다. 나는 깨달았다. 인류의 진보란 결국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낸 이들의 유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고통의 기록은 예술의 형태로 재탄생했다. 벽화 속 여인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향을 피운다. 그러나 그 그림자 뒤에서 그녀들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벽화를 보며 감탄한다. 우아하다. 정교하다. 하지만 나는 묻는다. 그 우아함이 울음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상상했다. 정직한 박물관을. 유리 케이스 안에 황금 목걸이 옆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는 곳. 이 목걸이를 만든 손은 나트론의 화상을 입고 죽었다. 이 천을 짠 여인은 무릎이 굳은 채 숨졌다. 그 박물관에서는 침묵이 해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해설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기억일 것이다. 피라미드는 여성 노동의 납골당이다. 신전은 침묵당한 비명의 메아리로 울린다.
린넨과 보석은 강요된 노동의 잔재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부르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졌다. 나는 느낀다. 그 아름다움은 사실상 조용한 비명이다. 기억은 정치적이다. 잊는다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면죄부다.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애도할 필요가 없다. 애도하지 않으면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다.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바꿀 이유도 사라진다. 나는 깨달았다. 역사는 종종 범죄를 덮기 위해 쓰인다는 것을. 그러나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다.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 그녀의 무릎에서 40년의 노동을 읽는다. 그녀의 척추에서 하중의 무게를 읽는다. 그녀의 골반에서 딸의 탄생을 읽는다. 뼈는 여전히 말하고 있다. 들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부채가 되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죽음에서, 그들의 사후 세계에서 우리가 빚진 것이 있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들의 고통을 이름짓는 일, 그들의 인간성을 되찾는 일, 그리고 지워진 기록을 다시 쓰는 일. 나는 느낀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은 단순한 역사 복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문명은 항상 기억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누군가는 지워진다. 파라오의 이름은 금으로 새겨지지만 여인의 이름은 모래에 묻힌다. 그것이 이집트의 법칙이었고 오늘날의 세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법칙이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보다 누구를 잊고 있는가가 그 사회의 윤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역사는 파라오의 것이었다. 신의 것이었다. 서기관의 것이었다. 기록을 쓴 남자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여성들의 노동 위에, 그들의 고통 위에, 그들의 목숨 위에 쓰였다. 나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손이 떨렸다. 지식의 잉크는 종종 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르게 쓸 수 있다. 더 완전하게, 더 정직하게, 이름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중심에 둘 수 있다.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문장을 새길 수 있다. 노예들이 피라미드를 세웠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대가였는가? 불편함은 시작이다. 인식은 그 다음이다. 나는 믿는다. 불편한 진실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고. 이집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제국의 이야기는 비슷하다. 로마, 중국, 오스만, 유럽 찬란한 시대라 불리는 모든 순간 뒤에는 같은 공식이 있다. 권력, 침묵, 희생. 그 공식은 형태만 바뀌어 지금도 작동한다. 나는 자문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과거와 다른가? 우리는 여전히 피로 세워진 건물 아래서 살아간다. 광산, 공장, 전쟁터, 누군가의 희생이 우리의 편안함을 지탱한다. 고대의 밧줄은 사라졌지만 현대의 사슬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한다. 나는 느낀다. 문명의 진보는 사슬의 재질만 바꿨을 뿐 구조는 그대로라는 것을. 침묵은 여전히 통치의 도구다. 아무도 묻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된다. 당신이 뉴스를 넘기며 무심히 스크롤을 내리는 그 순간 누군가는 그 침묵 덕분에 고통받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대의 군중이 침묵한 이유와 우리의 침묵은 다르지 않다. 형태만 바뀐 동일한 공모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패턴은 반복된다. 누군가가 인간 이하로 취급될 때 사회는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이집트의 여인들이 그러했고 로마의 노예들이 그러했으며 오늘날의 이름 모를 이주 노동자들이 그렇다.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진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의 문제라는 것을. 위대함이라는 단어는 늘 희생을 감춘다.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황금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묻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 쓴다. 위대함이라 부를 때마다 그 단어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른다. 기억은 가장 작은 형태의 정이다. 우리는 그들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잊지 않을 수는 있다. 그것이 최소한의 배상이다. 이름을 부르는 일, 이야기를 전하는 일,
그들의 침묵을 우리의 언어로 옮기는 일, 그것이 인간의 의무다. 나는 그 사실을 쓸 때마다 손끝이 떨린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누군가의 무덤 위에서 써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다. 그녀들은 여기 있었다. 고통받았다. 인내했다. 그리고 중요했다. 그것이 모든 문명의 근본 진실이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죽음에서, 그들의 사후 세계에서 빚을 졌다. 그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잊지 않는 것이다. 나는 속삭인다. 기억하자.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그것은 심판이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보다 무엇을 잊기로 선택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한다. 고대의 학살과 현대의 무관심은 다르지 않다. 형태만 변했을 뿐 본질은 같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그 시대의 군중과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박물관의 금빛 장식품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 비친 것은 과거의 제국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얼굴이다. 권력 앞에 침묵하고 고통 앞에 눈을 돌리는 얼굴. 나는 그 반사를 보며 숨이 막혔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지만 사실은 반복을 증명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천 번의 약속이 있었지만 고통은 여전히 이어졌다. 나는 깨달았다. 역사는 교훈이 아니라 경고이고 그 경고는 우리가 외면할 때마다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막의 모래는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품고 있고 나일강의 물결은 그들의 눈물을 실어 나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듣는다. 나는 여기 있었다. 나는 고통받았다. 나는 중요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현재를 향한 소환이다. 문명은 그들의 노동으로 세워졌지만 문명은 그들을 잊었다. 그것이 가장 큰 배신이다. 그들의 피로 물든 석회암이 신전의 기둥이 되었고 그들의 뼈로 섞인 모래가 피라미드의 토대가 되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든 아름다움은 사실 비명으로 다져진 건축물이다. 나는 상상한다. 박물관의 전등이 꺼지고 관광객의 발소리가 사라진 밤, 유리 케이스 안에 유물들이 조용히 숨을 쉰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주 미세한 목소리가 들린다. 기억해달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문명을 이해한 사람일 것이다. 문명이라는 단어는 종종 면죄부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진짜 문명은 스스로의 잔혹함을 인정할 용기를 말한다. 인정 없는 찬란함은 허상이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과거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과거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그녀들의 이야기는 이집트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이야기다. 어느 시대, 어느 대륙에서도 반복된 공식 권력, 침묵, 희생. 나는 그 반복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 기억이라는 사실을 안다. 기억은 약하지 않다. 그것은 저항이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며 손끝이 떨린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과거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전히 편안함을 누리는 동안 누군가는 여전히 굶주리고 침묵 속에서 사라진다. 그 침묵의 공모는 이집트의 군중과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우리 곁에 앉아 있다. 우리가 외면할 때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 바라보자, 듣자, 그리고 말하자. 그것이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바치는 가장 정직한 경이다. 바람은 여전히 사막을 돈다. 그 속에는 이름을 잃은 이들의 숨결이 섞여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지만 세월이 쌓인 모래 위로 그들의 존재가 새겨져 있다. 나는 귀 기울였다. 그 침묵은 비명이었다. 이제 그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행동으로 바꿀 것인가? 기억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다. 나는 그 문장을 쓰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느꼈다.
우리가 박물관의 전시품을 다시 볼 때 그 유리 너머의 금빛이 아니라 그 빛을 닦아낸 손의 흉터를 볼 수 있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역사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믿는다. 진정한 존경은 찬양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그녀들의 뼈는 과거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기록이며 미래를 향한 경고다. 학자들이 DNA를 분석하고 생체 고고학이 고통의 패턴을 재구성할 때마다 우리는 그 침묵의 일부를 해독하고 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속죄의 과정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역사는 감옥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 거울을 외면할수록 우리 얼굴의 그림자는 짙어진다. 문명은 거대한 신전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무덤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그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된다. 나는 깨닫는다. 역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둠까지 사랑할 용기를 갖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침묵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기억의 편에 설 것인가? 그 선택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응시에서 시작된다. 금빛 유물 앞에서 한 번이라도 눈을 감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다. 그녀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서. 이 문장은 그들에게 바치는 작은 제사다. 그녀들은 여기 있었다. 그들은 중요했다. 이 문장이 기억되는 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닫으며 나는 깨닫는다. 역사는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어떤 침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시 쓰인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쓸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나는 책을 덮으며 이렇게 속삭인다. 이 이야기는 나를 변화시켰다. 찬란함 뒤에 어둠을 본 나는 더 이상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남은 빚이다.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기억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